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도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부에 대해 나눌 텐데요. 다음 꼭지까지 소개하면 얼추 이 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책이 궁금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10년 정도 청소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고 면접이나 논술,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역량이 닿는 선에서 코멘트를 해 주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수능 시험이 끝나면 다음 날에 수능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오답 논란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난도 높은 문제들에 대한 성토의 글들이 줄을 이루죠. 그래서 저 역시 논란이 되는 문제들, 특히 국어 영역 관련 지문들을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요. 아니,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지문들을 읽고 단시간에 문제를 풀지?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말이죠. 저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평균보다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지만 수능 국어 영역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읽어보면 저조차도 헉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도저히 읽어낼 수도 없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글과 문장도 어렵고 거기에 담긴 논리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글 자체도 너무 길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긴 지문들을 고등학생들은 매일매일 읽어내는 훈련을 하고 답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들이 평소에 읽는 글의 수준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적어도 국어 영역에서 다루는 수준의 글을 꾸준히 읽어왔다면 기본적인 문장 정도는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문장과 단락의 논리 전개는 차치하고서라도 쉬운 수준의 단어조차 알맞게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띄어쓰기와 문단 나눔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공부의 저자도 비슷한 의문을 품으면서 알매 활용에 대해 화두를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말할 수 있죠. 알다시피 우리는 학교에서 어려운 미적분도 배우고 여러 과학 법칙과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학교에서 모두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론을 배워서 암기하고 약간의 사고력을 발휘해 문제를 맞춘다고 해서 그 지식과 이론이 내 것으로 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교육은 문제를 잘 푸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운 것을 활용하여 잘 다룰 수 있는 지점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정작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배웠던 이론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무능력함. 그래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해도 정작 자신이 맞췄던 문제 수준만큼의 사고력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모순과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사에서 만점 받아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이 일배에 빠지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사 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관동별곡을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건 관동별곡이 아니라 훈민정음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백을 맡기시니로 시작하는 게 관동 별곡이죠. 어쨌든 저는 이게 왜 가사 문학의 꽃인지, 뭐가 아름답다는 건지 도무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를 잘 맞췄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이 관동 별곡을 무작정 외워야 했습니다. 시를 쓰는 게 너무 좋은 학생도 따분하고 어렵고 흥미도 없는 미적분을 배워야 했고요.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의 분야가 모두 다른데 천편일률적인 교육관에 의해 단성적인 인간으로 양성받았습니다. 또 하나 저자는 영재 교육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보통 또래보다 수학을 잘 푸는 아이들은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은 문제 푸는 데 치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 대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잘 다룰 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은 그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빨리 잘 푸는 정도로 단순화 시켜버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 돈을 잘 벌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천재라고 불렸던 이들이, 모두의 주목을 받았던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방황하는 경우를 왕왕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탁월함, 내 자녀가 가진 탁월함을 성장시켜주고 싶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고, 토익과 토플 점수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어떤 책을 어느 시기까지 다 읽어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배워야 한다는 어떤 강압 속에 우리를 밀어넣기보다 나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그 탁월함을 내가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 내가 1분의 숨을 참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것. 기약 없는 지루한 과정일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도구적 인간만 양상될 뿐 창의적인 인간이 역사의 밀물처럼 샘솟을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야 대기업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바뀌어야 하겠죠. 문법을 활용할 줄 아는 학생이 때때로 문법을 파괴해서 또 다른 단어를 창조해낼 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혹 그 활용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평범함 속에 묻혀 있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혹 질문이나 요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